횡령 배임이면 제3범죄 끝부분이죠. 조금만 참고 더 가봅시다. 판례 공범관계. 횡령죄는 진정 신분범이고, 이건 총론 공범과 신분을 설명할 때 입술이 부르트도록 설명한 거죠. 읊어봐. 용비어천가 두 줄. 용비어천가 두 줄. 공범과 신분에 관한 33조 법문과 단서. 좋아.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이 신분 없는 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돼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 처벌은 일반법으로. 신분범이 성립하지만 처벌은 일반범으로 처벌. 이번 시험에 틀린 걸 골라라 해서 일반범이 성립되지만 처벌만 신분범으로 이렇게 나왔던가? 그렇게 나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둘 중에 하나야. 확실하게 맞췄든가 너무 쉬워서, 아니면 전혀 몰랐다든가, 둘 중에 하나지. 부진정 신분범에서는 어떻게 되나?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뭐야? 내가 미쳐. 신분범이 성립돼서 신분범으로 처벌되고,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돼서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되고, 부진정 신분범에서는 신분범이 성립되지만 처벌만 일반범으로 처벌. 딱 용비어천가 두 줄. 어려운 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이거 거꾸로 설명해서 다시 한번. 진정 신분범에서는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담했을 때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범이 성립돼서 신분범으로 처벌되지만, 지금 본 횡령죄 공범이 성립돼서 횡령죄 공범으로 처벌되지만, 부진정 신분범에서는 신분 없는 자는 신분범이 성립은 하지만 처벌은 일반범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횡령죄형으로.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잖아. 나왔지? 공범과 신분 시험에 나왔지? 안 나왔나? 승진 시험에 나왔나? 승경 시험에 나왔나? 올해 시험에 나온 건 분명한데. 자, 따라서 횡령죄는 진정 신분범이니까 이거 두 번째 줄, 비신분자가 이에 가담한 경우 33조 본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신분자는 신분자와 횡령죄 공동정범이 되거나 횡령죄 교사범 종범은 될 수 있다. 뭐가 빠졌어? 횡령죄 공범이 성립된다. 이때 횡령죄 공범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는 이것만 설명해 놓고 있어. 이것만.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뭐가 빠졌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가 찌게 빠진 거야. 처벌도 신분범으로 처벌한다. 처벌도 신분범으로. 그 대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업무상 횡령죄는 이건 신분이 없는 자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되지만 처벌은 단순 횡령죄로. 죄수 횡령죄의 죄수는 위탁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개의 물건을 횡령했다 할지라도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1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건 횡령죄 일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B, C가 갑한테 어떤 물건을 맡겼는데 이 세 개의 물건, 그 골드 메달이라고 합시다. 골드바 세 개를 한꺼번에 1타 3피 한꺼번에 횡령하면
횡령죄 세계의 상상적 경합이고 A, B, C가 갑한테 맡겼는데 갑이 이 세 개를 을한테 맡겼더니 을이 이 세 개를 횡령을 했다면 이건 뭐? 이건 횡령죄 일죄야. 왜? 갑한테 맡았지 얘들한테 맡은 게 아니에요. 이건 횡령죄 일죄. 이거는 횡령죄 세계의 상상적 경합. 나오네. 2번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기망수단으로 해서 영득한 경우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므로 횡령죄만 성립한다. 이건 여러 번 내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3. 보관 중인 작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작물 보관죄만 성립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 판례 1.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갑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횡령을 한 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할지라도 이제 만일 횡령죄와 강제집행 면탈죄가 다 된다면 상상적 경합이겠지. 빼돌리는 횡령행위로 횡령도 하고 강제집행 면탈도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뭐 상상적 경합일 것 같은데 이때 바로 뭐 횡령죄가 성립되는 한 강제집행 면탈죄는 이건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비자금을 조성해서 돈을 횡령한 다음 이걸 공무원한테 뇌물로 줬다면 그때는 뭐야? 횡령죄와 증례죄의 뭐 무슨 경합? 실경이겠지. 돈 빼돌려가지고 빼돌린 뒤 이걸 갖다 뇌물로 제공했으니 이거 횡령죄와 증례죄의 실체적 경합이 될 겁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내가 얘기했던 바로 뭐 A가 B한테 돈 받아내고 싶으면 뭐하라고? 소송을 걸라고 했는데 A가 소송을 걸라고 하니까 A한테 소송해서 지면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니까 강제집행으로 다 넘어가니까 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이걸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탁자로부터 당자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자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뭐야? 사기죄. 그 할인금을 돌려주지 않고 또 소비까지 했다면 이건 횡령죄 따로 성립되고 사기죄와 횡령죄는 이타 입히니까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거 횡령죄죠.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줬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데 그런데 두 개 내려가서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횡령이 기수에 이른 뒤 다시 그 부동산에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근저당권을 또 설정했다면 이건 뭐 횡령죄 두 개의 실경입니다. 이 3번 판례와 5번 판례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을 알아야 앞에 횡령죄 일죄만 될지 뒤에 횡령죄까지 해서 실체적 경합이 될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모르면 모르지. 시험장에 가서도. 왜 그랬을까? 자, 갑이 A한테 10억 갑을 A, B, C가 갑이 사망하자 요 땅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A, B는 서울서 살고 C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지분 비율대로라면 뭐야? 3분의 1씩 똑같이 상속을 받았지. 그래서 A와 B가 C가 이제 이걸 다 농사를 지니까 C가 자기 것처럼 자꾸 행세를 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 A와 B가 C한테 뭐라고? 빨리 팔아서 10억에 팔아서 3억 3천씩 나눠 갔든가
안 팔리면 또 뭐? 안 팔린다고 싼 값에 팔기는 싫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분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요구했더니 A와 B가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1차 A가 뭐? C가 거절해. 못 주겠다. 못 주겠다. 요게 바로 뭐야? 요게 횡령이야. 요게 횡령. 그 다음 인간이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을한테 이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인데 자 갑이 A한테 명의신탁을 했고 A가 이걸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을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10억짜리 이 땅에 2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돈이 궁해서 다시 병한테 또 돈을 빌리고 병한테는 이번엔 3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이건 뭐? 이건 을한테 근저당을 설정할 때 횡령죄 하나 병한테 근저당을 설정할 때 횡령죄 하나 해서 경합범이 되는 거고 이건 횡령죄 일죄만 된다고. 왜 이건 횡령죄가 안 되느냐고. 대충 그림에서 나왔는데 대충 그림에서 나왔는데 얘가 저지른 횡령은 요 부분에 대한 횡령입니다.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횡령이 안 돼. 처음부터. C가 이걸 거절할 때는 이 전부를 먹은 거야. 지가 다 전부 꿀꺽한 거지. 자기가 전부를 꿀꺽한 다음 그 전부를 꿀꺽한 다음 그 땅에다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 이건 이미 꿀꺽한 뒤에다 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지만 지금 이건 뭐야? 10억짜리 부동산에 2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또 뭐? 얘한테 또 3억짜리 근저당을 또 설정했다면 이건 뭐? 이건 실경이라고. 혹시 얘한테 아예 10억을 빌리고 13억 근저당은 빌려준 돈의 30%를 더 설정하거든. 13억 근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다 말아먹은 다음에 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아마 이것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 실경이지만 전부를 꿀꺽한 다음 이미 이때 좋아 6억 6천 3억 3천은 원래부터 자기 거였으니까 6억 6천을 다 꿀꺽한 다음 이걸 갖다가 뭐 을한테 또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이미 6억 6천을 다 먹었는데 뭘 또 먹을 게 있겠어. 이건 10억 중에 2억만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게 아직 8억이 남아있는 거고 이건 실경, 이건 법조경합 일죄입니다. 그 다음 4번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연금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 명의의 정기 예금의 질권을 설정해 줬는데 이거 무슨 죄인가? 배임죄. 즉 갑 회사의 대표가 회사 채권자한테 질권을 설정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A가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B한테 회사 예금 통장을 담보로 든 거야. 갑 회사 명의의 통장을 담보로 는 겁니다.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지 통장을 담보로 넣지 회사 통장은 왜 넣어? A가 담보를 설정하고 싶으면 A 지재산을 담보로 넣어야지 얘 재산을 왜 담보로 넣어? 요게 이미 뭐 배임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담보로 넣으면서 B와 또 약속을 했어. 뭐라고? 4월 30일까지야. 4월 30일까지 네가 빌려간 돈 1억을 못 갚으면 나 이 통장에서 그냥 돈 뽑아가도 되는 거지. A가 맘대로 해. 못 갚으면 뭐 뽑아가든 말든. 4월 30일이 지났습니다.
5월 4일 날 B가 A한테 너 4월 30일까지 못 갚았어. 그지? A가 미안해. 뭐 미안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약속대로 나 통장에서 1억 뽑는다. 찍소리 하지 마. A가 약속을 했으니까 알아서 뽑으시든가 말든가. 그래서 B가 이걸 1억을 인출했습니다. 자, A 이 배임죄 외에 횡령죄 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미 이 1억 통장은 이때 담보로 제공하는 순간 1억 통장은 다 날라간 거고 배임의 대상으로 날라간 거고 그 1억 통장에서 돈 1억을 뽑는 것이 다시 또 범죄가 될 수는 없어. 이건 이미 이때 다 날라간 돈이기 때문에. 한편 다음 페이지에 다운에 6번 회사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했다면 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죄뿐만 아니라 돈을 준 증례죄도 따로 성립되고 이거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아닌 자한테 횡령한 돈을 주면 그때는 횡령죄와 배임 증죄죄. 공무원한테 돈을 줬다면 횡령죄와 증례죄. 돈 받은 놈은 공무원이라면 수뢰죄, 공무원 아닌 놈은 배임 수재죄가 되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고요. 주체,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서 업무는 주된 업무, 부수 업무, 공무, 사무 묻지 않습니다. 그 업무의 원인도 법령, 계약, 관례 다 포함되고요. 객체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관적 요건, 횡령에 대한 불법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 있어야 되고 판례는 사무실 경비가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유용해서 야근 직원의 야식비나 직원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처럼 어차피 회사 돈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데 썼다면 아까 얘기했죠. 연료비를 책값으로 썼다든가 책값을 연료비로 썼다든가 다 회사를 쓴 거라면 이건 횡령 아니지. 한편 사찰 창간일에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사찰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가 병원 치료비와 장학금 등을 위해서 사찰 재산을 사용했다 하면 이건 원래는 횡령죄가 되어야겠지만 이거 업무상 횡령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도 일부 빠진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찰의 일을 봐주는 일종의 총무 비슷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총무가 교회 총무는 다른 일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일요일날만 나와가지고 이제 돈 걷고 한 걸 정리하고 이 정도지만 이 사찰의 이 A 총무는 아예 이 사찰에서 먹고 살면서 사찰 업무를 봐줬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 조금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이 사찰에 있으면서 사찰 일만 계속 하는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찰과 무슨 계약을 구두 계약을 맺은 거야. 당신이 일을 하되 당신이 필요한 돈 얼마든지 한 달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당신이 돈 뽑아다 쓰세요. 그걸 뽑아다가 자신의 병원 치료비나 불쌍한 아이들 장학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건 횡령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쉬운 말로 자기가 받아야 할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뽑아서 치료비나 장학금으로 쓴 거예요. 아유 착하잖아. 병원 치료비 위에 딴 데 안 쓰고 또 장학금을 지급해줘. 그 고생하면서 번 돈을. 공범관계 업무상 횡령죄는 부진정 신분범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세 번째 줄 업무상 보관자는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비업무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된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 참. 자, 비업무자는 아까 설명한 대로 뭐 고치세요. 비업무자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순 횡령죄. 다시 한번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 공범은 교사범, 종범, 공동정범 셋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범죄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 처벌은 단순 횡령죄로 처벌. 이래야지. 요 책에 있는 내용은 판례가 아닌 뭐 다수설. 다수설에 의하면 뭐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돼서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이게 다수설이고, 판례는 횡령죄의 공범이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은 하지만 처벌은 단순 횡령죄로. 근데 시험은 판례가 나온 적 거의 없어. 뭐야? 내 입이 왜 이래 오늘? 다수설이 나온 적이 없어. 판례만 나와. 판례만. 다수설이 나온 적 없다. 그러니까 이 다수설을 설명해 놓으면 어떻게 해? 판례를 설명해 놔야지. 다시 한번 업무상 횡령죄 공범이 성립되지만 처벌은 단순 횡령죄로. 내가 지금 저 신경안정제 쪽 약을 좀 먹었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횡설수설 오늘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전철 타고 오는데 창피하게 그냥 입까지 쫙 벌리고 그 약을 먹었더니 입까지 벌리고 자가 쪽팔렸습니다. 앞에 여자 서 있는데 그냥 여자한테 다 보여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네 내가. 자, 점유 이탈물 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표류물, 바다나 하천에 떠서 흐르는 물건, 매장물, 땅속 같은데 파묻혀 있는 물건, 이런 타인의 재물을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되고, 본죄는 신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가 맡긴 물건이 아니야.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지는 것이지 맡긴 물건이 아니거든. 횡령죄와는 구분되는 독립범죄이며 타인의 점유를 전제로 하는 절도죄와도 달라요.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맞춰봐. 뒤에 학생. 뒤에 두 번째.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횡령죄에 비하여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횡령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OX, X야.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횡령죄는 완전 다른 범죄야. 아주 질 자체가 다른 범죄예요. 객체는 그래서 두 번째 줄 뒷부분 횡령죄와는 구분되는 독립범죄이며 횡령죄와는 1도 관계없어요. 객체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고, 단 최소한도 뭐 소유자는 있어야 돼. 소유자는 있지만 점유를 이탈했어야지. 소유자마저 없다면 이건 무주물이고, 무주물은 주워 가지더라도 죄가 안 됩니다. 한편 점유 이탈물이란 점유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하며, 착오로 거스름돈, 과다 거스름돈을 받았다든가 바람에 날려온 이웃집의 세탁물, 바로 착오로 교부받은 과다한 거스름돈, 이게 바로 삼성생명에서 자기 사원들한테 나눠준 1,000원을 줘야 될 걸 1,000주를 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죠. 바람에 날려온 이웃집의 세탁물, 잘못 배달된 우편물. 내가 한번 물건을 시켰는데 이 택배 사원이 내가 10층 사원 1004인데 1층 4호에 갖다 줬어. 1층 4호에. 그래가지고 택배가 왜 안 오느냐 항의를 하고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데 넣고 갔다는 거야. 아, 이거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1층 4호 그전에도 그 비슷한 게 한번 있어가지고 1층 4호에 갔더니 거기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거야. 거기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배 직원은 이 한심한 인간 막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택배 기사가 정확하게 1층 4호로 돼 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했더니 정말 1층 4호로 돼 있는 거야. 이건 또 어디서 택배를 붙이는 회사에서 1층 4호로 착각한 거지. 어쨌든 받았으니까 끝냈지만, 그런데 그 양반, 그 1층 4호에 있는 양반 자기 게 아닌데도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요거 그냥 받아 가졌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한편 여관, 목욕탕, 당구장, 극장 등에서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여관 주인, 목욕탕 주인, 당구장 주인, 극장 주인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해. A가 갑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유명하죠? 반지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청소를 하던 B가 당구 따위 근처에 떨어져 있는 이 반지를 주워 가졌다면 B 무슨 죄예요? 이건 절도야. 일단 A가 잃어버렸으니 소유권은 A한테 있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일했다면 뭐가 되겠지만 점유이탈물이 되겠지만 당구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당구장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B 입장에서 보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 되는 거야. 여관도 마찬가지야. 여관 모텔에서 손님 A가 두고 간 물건을 청소하는 사람이 이걸 주워서 가져버렸다면 이것도 뭐 절도이지 점유이탈물 횡령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주인이 써버리면 이건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 아니지. 이건 경찰서에 가져다 줄 필요가 없고 기다리면 이 사람들이 찾으러 오거나 뭐 그러겠지. 찾으러 안 오면 그때 가서 갖다 줄지 몰라. 일단은 갖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돌려줘야 되고, 그렇지. 그건 횡령이 되는 거지. 횡령. 그래서 버스 사건이 바로 그거야. 고속버스에서 갑 기사가 운행하는 고속버스에서 A 손님이 자기 자리에 귀금속을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B가 이 A가 두고 내린 이 물건을 이걸 습득을 하고 그냥 영득을 했다면, 가져버렸다면 요 B는 무슨 죄일까 하는 거야. B는 절도. 버스 기사가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 버스 기사가 만일 이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버스 기사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손님이 이런 물건을 놓고 내렸는지 안 놓고 내렸는지 어떻게 알아? 다 내린 뒤에 한번 훑어봤더니 물건이 나왔다. 이건 버스 기사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버스 기사 점유 인정 안 돼요. 그럼 뭐야?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지? 여기 목욕탕, 당구장, 여관, 모텔, 그리고 음식점, 극장 등에 두고 내린 물건은 극장주, 목욕탕주 그 주인의 점유가 인정이 되고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지만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도. 그런데 전철과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뭐 이건 점유 이탈물. 이건 점유가 없는 거야. 점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점유 이탈물 횡령. 그러니까 기차, 목욕탕, 당구장, 여관, 극장에 손님이 놓고 내린 물건을 다른 손님이나 청소부가 가져가면 이건 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니까 이건 절도가 되지만 전철, 버스, 택시에서 두고 간 물건을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이건 점유 이탈물 횡령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기차나 전철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도 혹시 절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버스 설명했죠. 버스 기사는 운전하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의자에 이걸 놓고 가고 이라는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전철도 마찬가지고 기차는 그럼 되냐? 기차는 그렇지. 기차는 승무원이 표도 확인하거니와 기차는 각자 지정된 좌석도 있고 그리고 기차도 코레일, 철도청, 옛날에 철도청 거고 기찻길도 철도청 거고 기차역도 철도청 거야. 뭐하고 비슷해? 자기 나와바리. 당구장 안에 내지는 목욕탕 안에 뭐 여관 안에 그 자기 나와바리 지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차, 철도청의 점유가 인정되지만 전철은 승무원도 없고 수많은 사람이 올랐다 내렸다 타거든.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속버스는 사실 좀 뭐야? 좌석은 정해져 있거든. 근데 버스는 고속버스 회사 거지만 땅은 뭐 여긴 기찻길도 코레일 거고 기차도 코레일 거지만 이건 버스만 버스 회사 끼고 거고 고속도로는 또 뭐야? 도로공사 거야. 얘네 거 아니야. 그래서 버스만 달랑 지네 거기 때문에 요 전철과 유사하게 점유이탈물 횡령을 인정하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거야. 요즘 뜸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죠.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기차와 전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전철은 점유이탈물 횡령, 기차는 절도입니다. 단 제3범죄 기초에서 설명했죠. 내가 전철을 타고 요 선반 위에다 물건 놓고 잠깐 까박까박 잠이 들었는데 누가 이걸 들고 가면 그거는 절도죠. 그때 내 점유가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때 내 점유가 그 점유 중에서 전문용어로 뭐예요? 잠깐 잠들어 있었고 또 뭐야? 손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선반 위에 놓고 있었는데도 내 점유가 인정이 된다? 어떻게 인정이 됐을까? 지배 무슨 지배? 잠재적 지배. 자기 전까지 점유의사가 있었고 자고 난 후에 지배의사가 계속 있을 거라면 비록 중간에 잠을 자고 있는 공백 기간 중에도 이거 점유를 인정한다. 그 잠재적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내 점유 인정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두고 내린 다음에 딴 놈이 가져가면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이지만 내가 그 밑에 앉아 있는데 가져갔다면 그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한편 나오네 여기 고속버스 운전사는 버스 관리자로서 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승객이 혹시 잊어버리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나오죠.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 할 수 없고 이걸 다른 승객이 가져갔다면 이건 절도이지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닙니다. 혹시 이 정도인지 알겠지? 버스 기사가 물건을 발견하고 자기 의자 옆에다가 딱 놔두고 휴게실에서 잠깐 오줌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승객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걸 가져갔다면 그 인간 무슨 죄야? 그건 절도지. 그건 버스 기사의 점유가 시작된 뒤이기 때문에 그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행위, 점유를 이탈한 물건 등을 영득해야 되고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기수이고 미수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또 본제는 상태 범위므로 습득한 자기압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더라도 알다시피 자기압수표는 뭐라서 유가증권이라서 이미 자기압수표 안에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녹아 있었던 것이고 자기압수표를 훔쳤을 때 그 교환 권리까지 훔쳤기 때문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겁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 위배해서 본인에게는 손해를 주고 자기나 제3자한테는 이익을 주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설과 위헌범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약속어음이 발행되는 순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회사가 지불해야 할 그 약속어음금 지급기일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자기나 제3자는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이건 마지막 줄에 두꺼운 글씨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질 권리남용설과 배신설은 이미 설명했어요. 권리를 남용했기 때문에 배임죄는 범죄가 된다라는 입장과 다음 페이지의 배신설,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나 제3자한테는 이익을, 믿음을 준 사람한테는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사물을 처리했다면 배임죄는 될 수 없어요. 또 바로 아래 판례, 이때 사무처리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두꺼운 것이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만 있어도 되고, 배임죄와 횡령죄는 그 점에서 타인의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침해해서 재물을 영득하는 거고,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침해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뒷부분,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관계입니다. 자, 재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재물도 이익이고 눈에 안 보이는 권리도 이익이거든. 따라서 넓게 보면 배임죄가 넓은 범죄고 횡령죄는 재물인 것만 포함되니까 횡령죄가 특별이에요, 배임죄가 특별이에요? 횡령이 특별법입니다. 횡령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다 성립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그때는 횡령죄이지 배임죄 안 되고, 배임죄는 횡령죄가 안 될 때만 되겠죠. 자,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한테는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이며 구속요건의 주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때 그 사무처리는 신임관계에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의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소위 대물변제의 예약과 세 번째 양도담보, 이것도 대물변제의 예약이네. 대물변제의 예약과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여기서 다 설명해 봅시다. 어디 갔어?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거 설명할 때 저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
자, 소위 매도담보와 양도담보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매도담보가 뭐냐면 이 매도담보는 외형적으로 보면 매매인 것처럼 보이는데 담보, 매매처럼 보이는데 실질이 담보인 경우고,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그 대신 B가 A한테 1억짜리 땅을 부동산을 넘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매매야. A가 B한테 1억 주고 1억짜리 땅을 사들인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는 그냥 매매를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매매를 하면서 소위 12월 31일까지 땅을 판 B가 A한테 땅 판 돈을 돌려주면, 1억을 돌려주면 A도 B한테 넘겨받은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 즉 A가 1억 주고 땅을 샀다가 12월 31일 날 B가 다시 1억을 주고 자기가 A한테 판 땅을 다시 되사오는 거지.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바로 이 환매의 특약을 맺어야 매도담보가 되는 거야. 환매 특약. 즉 12월 31일까지 B가 언제든 매매대금 1억을 A한테 돌려주면 A도 B한테 넘겨받은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 요게 매도담보입니다. 외형상으로는 1월 10일 날 A가 땅 샀다가 12월 31일 날 B가 다시 A한테 땅을 사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B가 A한테 땅 맡기고 1억 빌렸다가 나중에 갚고 땅 돌려받는 거야. 여기서 결정적인 건 이때 이 A는 매도담보에서는 이 A가 매수인, 부동산을 산 사람, B가 매도인이 되잖아요. 이건 외형상 매수인, 매도인이고, 이 1억은 또 뭐야? 매매 대금이죠. 땅값. 매매 대금이지. 땅값이죠. 그런데 외형상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A가 B한테 1억 빌려준 채권자이고, 매도인 B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매매 대금은 그 실질은 대여금에 해당되는 거야. 실질은 형식상으로는 매매 대금이지만 그 실질은 대여금인 겁니다. 자, 재산범죄를 해결하는 필살기, 재물이냐 이익이냐 소유점유가 누구냐, 이것만 해결돼도 90%가 다 풀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10월 7일쯤에 이 A가 이 매도담보의 목적물을 A가 처분하면 A 무슨 죄겠어요? 횡령. B가 A한테 땅을 팔아서 이 땅 지금 A 건데 배임죄가 되는 거야. 등기도 넘겨받았어. 그러니까 법률상 점유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B와의 약속이 뭐였어? 12월 31일까지는 땅 안 팔고 B가 1억을 주고 되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월 31일 날 B가 안 사가면 12월 31일 이후에는 이제 A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B와의 약속을 깨고 이걸 처분하면 이게 배임죄가 되는 거야. 간혹 가다가 B가 처분하면 횡령이라고 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 B는 처분할 수가 없어. A 소유로 돼 있고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걸 B가 무슨 수로 저걸 처분해. 말도 안 되지. 한편 이 대물변제의 예약은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줘요. 요거는 실질적으로도 대여금이고 형식적으로도 대여금이야. 그리고 A는 요거 채권자이고 B는
채무자인 거예요. 그리고 1월 10일 날 1억을 빌려주고 채권자 A가 채무자 B한테 찡찡대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 친한 사이라서 1억을 빌려주기는 하는데 나 이거 사고 나면 난 못 살아. 나 죽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집사람한테 이혼당하면 나 한강 가서 뛰어내려야지 내가 살아 뭐 하겠냐? 나 지금 살 떨린다. 그랬더니 요 B가 뭐라 그래? 아이 한심한 인간 같으니 그렇게 간덩이가 적어서야 야 나 저기 진천에 아니면 저기 천안요 외곽에 공주 요쪽에 조그만 땅 하나 있어. 요즘 그 땅값 올라가지고 옛날에 1억이었는데 지금 한 1억 5, 6천원 할 거야. 만일 12월 31일 날 반드시 내가 1억을 갚지만 만에 하나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 공주의 그 땅 너한테 줄게 임마. 됐냐? 그걸 못 갚으면 준다고 하면 그건 뭐 좀 안심이 되지. 요게 대물 변제의 예약이야. 대물 물건으로 대신 변제 갚겠다는 거야. 빌려간 돈 1억을 못 갚으면 물건으로라도 대신 갚겠다고 미리 약속을 한 거야. 따라서 이 B 땅은 12월 31일 날 돈을 못 갚는 일이 벌어지면 A한테 넘기겠다고 했지. 지금 넘기는 건 아니거든. 땅 누구 소유야? B 소유. 등기도 아직은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돼 있어요. 이때 바로 B가 약속을 어기고 12월 31일까지 도저히 1억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요거 10월 7일 날 이걸 갖다가 C한테 처분을 했다면 B 무슨 죄예요? 폐임죄.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이니 요거 뭐 요게 배임죄가 되는 거야. 배임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이고 갚기로 약속한 날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10월 7일 날 나중에 얘한테 뺏길 땅 아닙니까? 요걸 갖다 미리 팔아먹은 거지. 요게 배임이라는 거야. 변제기, 갚기로 약속한 날 변제기 전에 채권자가 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이걸 처분하면 뭐 자기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했으니 이거 뭐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팔고 1억을 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새끼가 이걸 팔고 1억 받아가지고 지가 쓸 때 쓰고 얘 돈을 안 주지. 요즘 놈들은, 요즘 것들은. 그래서 A는 뭐 야 공주에 있는 땅 주겠다고 하면 내가 안심은 되지만 아직도 불안해. 네가 이 새끼야 뭐 10월 17일 그 팔아가지고 튀면 어쩔 거야. 나는 완전히 세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공주에 있는 땅 나한테 준다고? 줄게. 그럼 지금이라도 등기를 내 앞으로 넘겨. 그러면 나중에 12월 31일 날 다시 너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뭐 네가 안 갚으면 내 앞에 있는 등기 그냥 내가 가져버리면 되지. 이건 매도담보와 비슷하면서 달라. 뭐가 다르냐면 자 A가 1월 10일 날 B한테 1억을 주고 B가 이 땅을 A한테 넘기는데 등기만 넘어가. 등기만 A 앞으로 넘기고 등기만 A 앞으로 넘기고 등기부상 그러니까 A가 소유자가 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게 요게 법률상 뭐라고 그랬어? 점유라고 했고 아직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유보돼 있어? B한테 유보돼 있어요. 따라서 B는 이거 처분 못해. 등기가 A 앞으로 있기 때문에 B는 처분 못하고 A가 만일 이걸 약속을 어기고 10월 7일 날 A가 이걸 D한테 처분했다면 A 무슨 죄겠어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요거 얘가 처분하면 배임, 얘가 처분하면 배임, 얘가 처분하면 횡령 그랬었는데 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게 요게 바로 뭘로? 이게 채무불이행으로 바뀌었고 순경시험에서는 지금 3번째 나오고 있어. 요거 채무불이행으로 바뀝니다. 요게 채무불이행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자, 매도 담보는 무조건 채권자, 매수인이 소유자이고 대물변제 예약은 무조건 매도인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유자이고 매도 담보는 채권자, 매도 담보도 채무자라고 그랬나? 내가 지금 방금? 라고 했어? 매도 담보는 채권자가 소유자이고 대물변제 예약은 채무자가 확실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가 처분하거나 얘가 처분하면 배임죄인데 양도담보는 이거하고 중간이야. A가 채권자가 B를 믿지 못해서 B가 처분하면 A는 말짱 엿대니까 그래서 등기만이라도 A 앞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A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 요게 양도담보, 오리지널 양도담보예요. 따라서 요 변제기 전에 사실은 A는 B와 뭐라고 약속을 했어?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B가 12월 30일까지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 뭐 등기에다가 이제 B가 갖고 있던 뭐까지 소유권까지 넘겨받게 되는 거고 갚으면 뭐 등기도 돌려주는 거지. 요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이걸 처분하면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처분했으니 이게 횡령이 되는 겁니다. 횡령. 그래서 다시 한번 매도 담보는 채권자, 대물변제 예약은 채무자가 소유자라서 이 소유자가 처분하면 배임죄였는데 대물변제 예약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채무불이행 무죄로 바뀌었고 양도담보는 뭐 등기부상으로는 채권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채무자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저 앞에서 봤던 뭐가 되는 거야? 등기만 A 앞으로 넘긴 거. 이게 그렇지. 명의신탁과 명의수탁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명의만 B, A 앞으로 넘겨놨으니까. 그래서 A가 명의수탁자처럼 돼버리는 거고 B가 명의신탁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얘가 처분하면 횡령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227쪽. 그래서 과거에는 이 대물변제 예약의 채무자가 이걸 처분해도 배임죄가 됐었는데 두 번째 줄 뒷부분 그 약정의 내용의 조천 이행을 해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5줄 내려가서 끝부분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한테는 손해를 자기나 제3자한테는 이익을 줘야 배임죄인데 처음부터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3번 같은 판례야. 1, 2, 3번이 다 같은 판례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과거에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들은 다 폐기하기로 한다. 싹 폐기됐습니다. 한편 185페이지 잠깐 갔다 와 봅시다. 우리 그때 내가 잠깐 판례 확인해 보고 설명해 준다고 해놓고 설명 자체를 완전히 빼먹어 버린 게 있어. 185쪽 맨 위에 그 전원합의체 판례 토지 허가 거래에 필요하다고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하다고 요 서명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 이건 뭐
요거는 사기죄 인정 안 됐죠.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그리고 기존의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들은 다 변경됩니다. 변경된 판례 받아 적으세요. 87도 1042, 99도 1326, 그리고 2011도에 769. 이 판례들은 전부 사기죄에 인정했다가 사기죄 인정 안 되는 거로 다 바뀌었고, 그런데 이 유사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판례는 아무리 봐도 이 변경된 판례본에서 빠져. 이게 뭐였냐면 그 옆에다 반대되는 판례 이렇게 표시해주고 받아 적으세요.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이거 185쪽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인감 증명을 받아 이걸로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놈, 미안 요거 사기죄 안 되는 거에서 되는 거로 바뀌었고 미안. 지금 이 전원합의체 지금까지는 요거 사기죄가 안 됐었는데 되는 거로 바뀌었고 미안. 옛날에 안 된 판례입니다. 이게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자신의 앞으로 그 상대방 땅을 이전 등기한 거, 요거는 지금도 사기죄 안 되는 거로 변경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하다고 서류를 넘겨받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케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 과거에는 단순히 인감증명에 서명하려 날인한 것만 가지고는 처분행위라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기죄가 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기죄가 되는 거로 바뀌었고, 과거에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걸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놈한테는 이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사기죄가 안 됐다고? 이거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전 등기 절차를 격려해야 되고, 이전 등기 격려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도 사기죄가 안 된 사례가 뭐가 있었지? 가짜 서류 제출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까지 다 격려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안 된 사례, 등기소 직원을 속여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거, 또 소유자도 아닌 자를 상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거, 전부 다 사기 안 됩니다. 왜? 등기만 넘어갔지 소유권은 안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그 이전 등기에 부합하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소유권 이전 의사가 표시돼야 되거든. 소유권 이전 의사가 표시돼야 되는데, 바로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것이지 소유권을 넘길 생각일랑 일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이게 무효라고, 소유권 안 넘어간 거라고,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 사기죄가 안 되는 거지. 사기 미수도 안 돼. 불능범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불능범이고 사기 미수도 안 돼. 다만 그 가짜 서류를 제출할 때 문서를 위조했다든가 하면 사문서 위조 행사나 공문서 위조 행사는 성립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소유권 이전 의사와 상관없는 서류를 넘겨줬는데 그걸로 뭐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다 사기죄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 판례에서 사기죄를 인정했고 과거에 사기죄 인정 안 했던 판례들 다 사기죄 인정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이 판례도 판례 번호를 적어줄까? 89도에 335. 여기 변경된 여기 없잖아요. 또 하나가 2001도에 1289. 여기서 바로 요 사기죄 성립 인정 안 했습니다. 자, 185페이지 그 사기죄 서류에 단순히 서명 날인한 것만 갖고는 처분행위라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안 된다고 했다가 그것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어 사기죄가 된다로 다 바뀌었고 지금까지 이건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판례 없어요. 자, 다시 원위치로 가서 이제 매도담보와 양도담보, 대물변제 예약을 다 봤죠.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타인, 행위자 이외에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 포함되고 우리 판례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도 뭐 타인의 사무에 해당되고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 처리의 근거, 법령, 계약, 신의칙 묻지 않고요. 심지어는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즉 친자식이 아니라도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요거 배임죄의 주체 될 수 있다고 했고 다만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배임죄 성립은 부정됩니다. 예를 들면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거 요거는 배임죄 안 돼. 배임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이 먹고 돈 좀 있는 인간이 젊은 여자한테 나하고 1년만 부부처럼 살아주면 저기 시골에 있는 땅 조그만 거 하나 주겠다. 그 땅이 몇 평인데 200평. 시가 얼마인데 한 2억 될걸? 그러니까 여자가 1년 동안만 부인처럼 살아주면 2억을 주겠다. 이거 완전히 땡기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2년 죽어라고 나이 많은 남자의 부인이 뭐야 부인이야. 섹파지 섹파. 섹파를 해줬는데 1년 후에 못 주겠다고 버텨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야. 나쁜 놈아 준다고 했으면 땅을 줘야지. 소송이 걸렸는데 뭐 패소했어요. 왜? 불륜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거든. 계약도 아니고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상 의무도 없고 계약상 의무도 없다면 이건 뭐 배임죄는 안 되는 거지. 배임죄 안 됐습니다. 한심한 여자 1년 동안 섹파만 해주고 완전히 막 손가락 빨고 돌아섰지 뭐. 자, 그 다음에 사무 처리의 내용. 사무는 공무, 사무 묻지 않고 계속적, 일시적 묻지 않지만 다만 두 번째 줄 적어도 재산상 사무여야만 됩니다. 재산상 사무가 아니라면 도대체 배임죄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의사의 치료, 변호사의 형사사건 변호사무는 제외됩니다. 그 밑에다 줄 긋고 민사는 재산 문제니까 민사사건 변호사무는 배임죄 사무가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재산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또 타인의 사무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 보존 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나오죠. 핵심이 단순히 타인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줄그세요.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 이게 바로 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때는 뭐 당연히 무죄이고 무죄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죠. 판례 정리 좀 쉬었다 갑시다. 판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10분 쉬었다 갑시다.